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인의 수급 유입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각에서 코스피 동향 살펴보고 갈게요. 네, 코스피 지수는요, 현재 0.89% 떨어지면서 2,42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인데요. 특히 외국인이 1,000억 원대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0.63% 떨어지면서 868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매매 동향 역시 살펴봐야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 또 쌍끌이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국내 증시 동향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현민 대표님이 글로벌 슈퍼스탁에 맡아주실 겁니다. 우선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쓰시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또 색다르게 네. 아마 카멜레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안경을 쓰고 출연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지적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다양한 이슈들 잘 분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슈 두 가지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희 해외 시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0.07% 떨어지면서 6,49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소폭 하락 중인데요. 0.05% 내리면서 2,617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90선을 떨어졌네요. 0.04% 내리면서 89선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됐고요. 반대 주수인 골드는 오르고 있습니다. 1,341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63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 확인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이슈 첫 번째는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내에서 미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협상 신호를 보내는 등 관망 태세로 돌입했다라는 뉴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G2 간의 무역 전쟁에 대비한 시장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밤사이에 러시아 증시가 10%나 넘는 대폭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3%나 하락했는데요. 밤사이에 무엇이 러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현민 멘토님,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먼저 중국이 이제 무역정제 결정 의지에 조금 놀란 나머지 이제 조금 미국에서 입장 태도가 살짝 바뀌었던 부분인데요. 네, 지난 8일이죠. 트위터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무역 장벽을 허물 것이다. 그리고 세금은 좀 호혜적일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좀 협상은 성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시수석과는 계속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다라고 붙이면서 좀 무역 전쟁에 관한 이러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잠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G2 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이슈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중 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보는 것이 맞을까요?
네, 지금 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지금 3주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우려됐다가 또는 우려 완화가 됐다가 계속 이런 패턴으로 한 주에도 2번씩 입장차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아 포럼 등을 통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 자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발언을 할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놓을지가 이제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일단 봐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조금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로,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 지금 이러한 G2 간에,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에 일단은 지금 경쟁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자체로 인해서 지금 증시 자체도 전반적으로 좀 등락폭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2-3배 정도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은 조금 짧게 그 대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리스크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도 좀 투자가 유효한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 선물에서는 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대응하기 좋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 선물에서는 일단은 뭐 전 종목 자체가 일단은 변동성 자체가 지금 거의 다 잘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 자체는 이제 달러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수와 그리고 이제 통화까지도 이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오일부터 먼저 봐보자고 하면요. 어제 오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 자체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무역 전쟁 자체가 좀 완화되면서 이러한 자체로 좀 지지 역할을 좀 해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화의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일단은 강세가 일단 약세로 변하면서 유로FX의 경우에는 달러 대비해서 이제 좀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FX의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경우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완화 자체가 되다 보니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선호로 인해서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골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면 대표적인 상품들을 제가 주로 나열을 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품들도 변동성 자체가 등락 자체가 좀 큽니다. 다만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좀 작은 상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투자를 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산물이나 뭐 이제 조금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등락 자체가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면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이제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과 비교했을 때 코스피가 조금 대표적인 상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저렴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인기 종목을 해외 선물에서도 많이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등락 자체가 커져버리면 조금 더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 자체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요. 좀 대표적인 상품 자체에서 증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요즘 같은 등락폭이 큰 상황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상품 위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지금 폭락한 러시아 증시 이슈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러시아 증시가 11.44% 폭락을 보면서 이제 어제 좀 증시 자체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일단은 시리아 정부 화학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이 일단 제재 원인으로 일단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러시아 증시가 10% 넘어 빠지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관료 17명과 그리고 신흥재벌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자산 동결하는 등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리아에 대한 지속적으로 러시아하고 미국 간에 지금도 계속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러시아가 증시가 좀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 러시아 증시가 폭락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리아 내전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최근에 시리아 반군 지역의 일단 동구타 두마에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일단 자행됐다라는 일단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최소 40명에서 이제 많게는 100명까지 일단은 사망을 하였다는 이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미국이 화학무기를 일단은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의심으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해서 일단은 군사공격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러시아가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면 반대로 이제 또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리고 지난 6일 관료 및 재벌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자산 동결을 좀 제재를 하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중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군사 옵션 카드를 이제 꺼내들 수도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들 수 있는 부분은 과거에 지난해 4월이죠. 지난 4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일단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자 공격 주체를 시리아 정부군으로 일단 지목을 하면서 무려 59발의 일단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일단 폭격한 바도 있고, 그리고 현재 시리아 자체 같은 경우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와 이란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동맹국이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반군의 일단은 또 다시 한번 동맹국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차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증시가 그리고 시리아 내전 자체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요? 네, 일단 한우물만 파자입니다. 한우물만 파자. 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다재다능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걸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가이드를 주신 이유는 뭔가요? 네, 지금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요. 암호화폐라든지 또는 이제 해외 선물이라든지 국내 증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상품 자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변동성이 좀 좋은 종목들이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과거 차트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흐름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쉽게 우리가 안 했던 종목들도 이제 많이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 종목으로도 각 상품별로 이렇게 차트를 켜놓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럴 때 이제 보면은 한 가지 종목을 조금 정확하게 특징이나 이제 증거금 등 이제 그리고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한다면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하는 종목 자체가 조금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없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종목을 건드리면서 또는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움직이는 종목이 있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 자체가 안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죠? 살짝 한 템포 쉬어가는 입장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씩 그래서 한우물만 파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히려 요즘같이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좀 매매를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가이드 들어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또 이러한 가이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전략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FX부터 이제 나스닥까지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유로FX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주말 기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일단 협상적인 태도를 일단 다시 취하면서 우려감이 좀 진화가 되었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과의 친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위험자산의 큰 폭의 일단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달러 역시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약세로 움직이면서 반대로 이제 유로FX 같은 경우 통화상품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따른 강한 상승장 자체가 보이는데요. 자, 전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었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항상 보면 전일에 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면 아시아장에서 반대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든지 또는 조정장 자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일단 아시아 자체에서는 일단 전일 고점이 1.23930 라인이 강한 저항 라인으로 일단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라인을 돌파한다 할 때는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240 라인까지도 1.24140 라인까지 일단 열어둘 수 있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1.24038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한 일단은 저항인 만큼 이 라인 자체에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 할 때는 1차적으로 1.236 지금 90 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35 60 라인까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일 고점을 등지 못할 때는 일단 매도비로서 대응하신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단 간략하게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방향 자체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많이 진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가장 많은 걸 참고하시지 마시고 하나만 일단은 아까 전에 한우물만 파자라는 가이드라인처럼요. 이평선 하나만으로 지금 120틱 차트 기준인데 항상 상승세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평선 위주로, 그리고 눌림 자체도 좀 파악을 하시면요. 만약에 눌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눌림 자체가 조금 비슷하게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에서 진입자리야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패턴을 위주로 좀 잡아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입과 청산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전일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유가는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무역 전쟁 우려가 일단 시석되면서 유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일단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새벽에 일어난 시리아 중부 홈스주 공군기지의 폭격 자체가 일단 중동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일단은 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은 일단은 시리아 정부군을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시리아 반군을 일단은 지원하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일단 유가 상승을 이끌었고 미국 일단 국방부 장관 자체도 시리아에 대한 공습 가능성도 일단 열어뒀었기 때문에 유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시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점 라인 자체 63.40 라인을 일단 돌파한다 했을 때는 63.61과 그리고 64달러까지 일단 열어두실 수 있는데요. 전일 고점을 유로FX와 똑같이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요.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면 62.84 라인까지 열어두면서 62.84와 그리고 64 라인대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유로FX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 위주로 진입했을 때 이평선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하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눌림 자체는 같은 패턴을 보인다는데 눌림 자체가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입자리야 이제 손절 라인 자체를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나 또는 진입자리들을 이평선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은 조금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어제 조금 하락세 자체를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하락폭을 나타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는 일단은 달러가 다시 약세에서 일단은 전환하면서 이제 좀 낙폭을 만회하는 부분들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골드의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 안에 좀 갇혀진 움직임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은 쉽게 고점과 저점에서 방향을 못 잡는 부분들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서는 1330 라인대 그리고 위쪽으로는 1346 라인대에서 일단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되 살짝 이제 저점 자체를 높여가는 이러한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일 저가 라인 자체를 추가적으로 무너뜨린다고 했었을 때는 지금 1335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으나 금일 저가 라인이 1338 라인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고 아래쪽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위쪽으로 1346 라인까지 열어두시면서 매수비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만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 아시아장에서 전일 저가 라인 자체 부근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전일 저가와 시가 라인 자체는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도 일단 시가 라인을 못 무너뜨리면서 일단 종가로 마감을 하는데요. 금일 1차적으로 상승 시에는 6,535 라인과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일 고점이 6,818 라인까지 일단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도 최대한 시가 라인 부분까지 눌림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미국장 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장 때보다도 미국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현민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 굉장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일장 중국장 어떻게 끝났는지 시황부터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일단 중국장 같은 경우는 좀 극적인 모습을 좀 어제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요 상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해 차트인데요. 상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황이 3,138.29포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밀렸다가 지금 회복한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일봉으로 보여지는데 일봉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저점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에서 라인을 좀 보면은 지금 3,121포인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전 성분 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조세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창업한 지수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강보합. 근데 이제 서로 섞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명절 연휴로 이제 거래를 재개했는데 중국 증시가 이제 극적인 반등을 좀 어제 보여줬고요. 사실 초반 분위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급나갔으나 이제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주로 이제 상장한 지 1년 미만의 그 미배당 종목인 차신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신주가 한 3.52%, 차신주 테마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주주 상승을 좀 주도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자면은 아직도 근데 종목별로는 차이는 좀 있어요. 업종별로는 아직도 관세, 미국과 관세 부과 관련해서 반대로 수혜받는 중국 내 항공 이쪽은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업종들은 좀 계속 반등을 크게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소폭 상승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차이나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는 8일에 열리는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보아오 포럼은 무엇이고 시진핑 주석은 어떤 발언을 할지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둔화세가 선명해지면서 기업 실적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잠시 후에 그 요인 그리고 양극화 지속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차이나 이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8일 날 이제 사실 어제죠.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하이난다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 하이난다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아오 포럼이 개막을 한 곳입니다. 하이난다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의 이제 그쪽 하이난성 쪽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포럼을 원래 아시아권 포럼이었는데 이게 좀 발전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하필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기 그리고 4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의 집권 2기 출범 첫 해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맞물려가지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포럼이 개막되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기조연설을 이제 오늘 할 겁니다. 오늘 할 건데 자유무역을 어필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 뭐 예상된 시나리오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한국의 역할이 조금 크다. 관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 보아오 포럼 이사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 보면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나가르베 IF 총장 어제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리고 63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석을 하는 그런 대규모로 벌어지는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개혁 개방의 40주년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오 포럼에 대해서 우리 어제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보아오 포럼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아오 포럼은 2002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4월에 이제 매년 4월에 우리가 매년 1월에 하는 게 이제 다보스 포럼,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있고 매년 4월에 이제 보아오 포럼을 열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하이난성 춘하이시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포럼이고요. 이제 원래는 아시아 경제 포럼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커져서
뭐 거의 전 세계적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도의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맞서 현재는 중국 경제 포럼 형태로 좀 전환이 됐으니까 중국 주도의 그 형태의 포럼, 다보스 포럼 미국 주도의 포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 중국이 참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참가합니다. 중국은 참가해서 그때 아주 좋은 얘기를 했었죠. 신입국가들에게. 그리고 다만 이제 보아 포럼에는 미국은 참여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좀 3년 만에 기조 연설을 한다고 하죠. 오늘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분명한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좀 한 발 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아 포럼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게 될까요? 네,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좀 약하게 얘기하느냐 이 차이겠죠. 이 차이인데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이제 기조연설 내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월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차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한테는 하나형으로 보호무역한 건 좀 약간 좀 말에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응할 때는 자유무역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적극적인 얘기를 좀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완화적 코멘트를 할 건지 지금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는 약간 완화된 코멘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적극적 코멘트를 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해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이야기가 홈그라운드지 않습니다. 중국의 홈그라운드고 관련국들이 대부분이 몇 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키스탄 지금 중국 일본이랑 지금 사이가 안 좋죠. 인도랑 사이가 안 좋죠. 파키스탄이 인도랑 사이가 안 좋은 게 또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는 주테르 그 필리핀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약간 미국하고 좀 사이가 살짝 좀 멀어져 있는 국가들 위주의 주요국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국가들이 주로 반연합전선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이 약간 기점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연 좀 세게 얘기하느냐. 이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 발 뺐다가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침에 코멘트 날린 거는 보아 포럼에서 좀 좋게 좀 얘기해 줄래? 이런 형태로 이제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 제 생각은 시진핑 주석이 그 손을 좀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약간 완화적으로 좀 코멘트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한국 기업들이 우르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 삼성 다 갔거든요. 지금 웬만한 그룹사들은 현대자동차까지 다 포함해서 다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보아 포럼 2사입니다. 2사인데 올해도 참석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완화 발언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조금 실어주셨는데 속마음은 이 완화 발언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지금 주변국들, 참여국들 때문에 좀 권위를 의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인가요? 네, 지금 중국 자동차, 제가 중국의 자동차주를 상당히 좀 애착이 가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글로벌 슈퍼스타 중국을 맡으면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게 자동차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참 점잖았는데 자동차 이슈를 좀 많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자동차가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리나 광저우나 상해 자동차 같은 이제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상당히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순이익도 급증하고 있는데 반면 장우이, 창청, 비아디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순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순이익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져 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자동차 시장이 이제 역성장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점점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감소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양극화가 감소세가 진행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둔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리 자동차, 그러니까 길리 자동차, 그리고 광저우 자동차만 이렇게 급속적으로 성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간단하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좀 살기가 좀 이제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올라갔죠. 그럼 이제 레저를 막 즐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레저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SUV 차량이 떠오르죠. 중국이 SUV 강풍이 불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에. SUV를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는 세단만 자동차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SUV의 그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SUV나 MPV라 그래서 다목적 이제 차량들 같은 경우가 최근 매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가 변화이 좀 중국이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빠른 상태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이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쪽이 좀 급성장하면서 이쪽을 좀 초반에 파고들었던 자동차 회사들은 좀 성공을 거둔 그런 모습이고요. 후발주자들이 많이 좀 지금 밀려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도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이쪽 분야는 좀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분야에서 좀 쭉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창청 자동차 같은 경우는 SUV 시장이 뛰어들었는데 지금 SUV 시장은 약간 포화 상태거든요.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포화 상태에서 약간 후발주자로서의 조금 비용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2월 자동차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나 하락을 했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나 하락을 했는데요. 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이제는 좀 완전히 꺾인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좀 소개해 주셨던 이 자동차주들이랑 추이를 좀 관련을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완전히 꺾였냐? 완전히 꺾였다라고 하기는 약간 조금 그렇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상 뭔가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하이엔드급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중저가 폰이 약간 잘 되고 있는 약간 그런 추세고, 약간 컨셉이 좀 바뀌었죠. 자동차도 상당히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성장률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성장률을 한 단계 업하려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폴더블 해가지고 접히는 뭐 스마트폰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나와줘야 이제 그다음 뜰 거고, 자동차 역시 전기차나 친환경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다시 한번 자동차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중국 소개드렸던 자동차주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추천만 드리고, 소개만 드리고, 그 다음 나몰라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드렸던 상해 자동차 길리, 그러니까 지리죠. 지리 자동차 길리라고 합니다. 이 길리나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두주자, 이쪽에서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그 자동차 회사를 좀 소개시켜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상해 자동차인데 이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가 꾸준히 우상이 하다가 저희가 얘기 드렸을 때가 이제 고점 부분이었는데 고점 부분에서 살짝 밀렸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밀렸는데 밀리면서 지금 121점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손절가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은 이제 반등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상향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쌍바닥을 찍었는데 쌍바닥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호재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상해자동차의 실적 역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급격하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길리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하락폭도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길리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길리 자동차는 근데 이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진리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슈가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엄청난 약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됐다. 이 박스권에 지금 계속 지루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데 실제가 반영이 안 됐고요. 진리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로 이 쌍바닥을 지금 그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쌍바닥 다음에는 상승 패턴이 우리가 흔히 보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진리자동차나 상해자동차에 접근 안 하신 분들이나 현재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상해자동차는 122천 깨지면 그때 좀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중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가이드 한 줄평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 가이드 변화하는 중국 새로운 기회 모색. 변화하는 진부한 가이드 한 중국. 줄평입니다. 네, 새로운 기회 모색. 지금 변화한다라는 게 좀 아까 전에 우리 중국 자동차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했잖아요. 이런 변화를 네.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변화, 그 부분도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되지만 그 부분이 둔화돼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런 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 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 포럼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자유무역을 외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죠. 새로운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제 좀 이득을 좀 봐야 되겠죠. 이득을 보려면은 이제 주로 자동차,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랑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자동차주도 또 많이 넘어갔고, 중국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화하는 중국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자라는 가이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가이드에 맞춰서 오늘도 유망한 기업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주로 리뷰 위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무조건 얘기만 해드리고, 따로 이제 다른 얘기를 또 안 드리면 또 안 돼서, 이번에는 아까 자동차 리뷰를 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제약주 리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어제 우리나라가, 한국 같은 경우가 어제 제약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중국도 이런 게 없냐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제약주 얘기를, 제약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어떤 거냐면 화동제약이라고 있습니다. 화동제약. 화동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이 화동제약은 저장성 1위 제약사고요. 다시 한번 기업 소개를 해드리면 호흡기 질환, 심장병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화동제약 신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000963인데 지금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아카보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 당뇨 인구의 35%가 중국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시아 사람이 전 세계 당뇨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쪽 부분에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화동제약이 마침 순이익이 정말 잘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지금 한 10%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올랐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다음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홀딩 해주시고, 지금 매수가를 손절가로 올려놓으시면 상당히 마음 편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 지금 현재 매수가를 약간 손절가 쪽으로 올려놓으셔라.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드렸던 종목이 어떤 거냐면, 복성제약입니다. 복성제약인데, 이 복성제약 같은 경우가, 복성제약이 보시면, 복성제약은 약간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최근에, 이 제약 바이오들이 막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부 회사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헬스케어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학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부분도 상당히 선두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작년에 합병했던 글랜드파마가 17개 제품 같은 경우가 글랜드파마 미국 회사인데 17개 제품이 지금 미국 FDA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미국에도 진출해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는 제자리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 얘기 드렸던 가격이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제시한 매수가에서 지금 소폭 반등한 수준인데 지금 여기서 밀릴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 추가로 비중 태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제가 그때 얘기드렸던 손절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셔도 됩니다. 45 홍콩달러로 보셔도 설명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잘 염두해 주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현재 제약주들이 가고 있는 만큼 지금 복성제약 그리고 화동제약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암호화폐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어제 이어서 저희 선주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못 해주셨는데 오늘은 강의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세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네, 업비트 9시 시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700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고요. 또 에이다 이오스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컨텀도 아까는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오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순위별 국내 코인 시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역시나 비트코인이 차지를 했고요. 자, 2위가 에이다였는데 트론이 다시 이 자리를 차지하고 3위가 에이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그 뒤를 쫓아서 4위가 네오, 5위가 이더리움이 차지를 했습니다. 어저께 거래량이 크게 떠가지고 좀 반가웠는데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줄어든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오늘 짚어볼 이슈 두 가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이 암호화폐 공개, 즉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새로운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인 이슈는요. 지난해 암호화폐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던 기업이죠. 미국 핀테크 기업인 롱핀의 주식이 결국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맨해튼 연방대법원은 롱핀의 주식 거래가 불법 내부 거래자였다면서 주식 매각 수익의 약 2,700만 달러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이슈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자, 일본의 한 블록체인 연구회 다마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그리고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서 ICO 암호화폐 공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좀 영향력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뉴스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달 말에 일본 금융청에 제출이 돼서 심사를 거친 후 어떻게 받아들였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투자자 신원에 대해서 식별 규칙을 세우고 또 자금 세탁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 그리고 프로젝트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존 주식과 채권의 보유 투자자들 보호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이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성장세에 있지만 어떤 규칙과 그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이고 ICO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산업 분야에 걸쳐서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원칙과 규칙이 함께 동반되면은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만드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일본 정부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데요. 좀 눈여겨볼 사항이 있나요? 네, 일단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뭐 용어의 정의 그리고 어떤 범주까지 설정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ICO의 일단 기존의 의미보다 좀 확장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를 ICO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보고서는 이제 사전 판매 활동을 포함해서 이제 ICO 그 암호화폐를 사용한 모든 자금 조달 활동을 그 ICO라고 기준을 정의를 했고요. 보고서가 말하는 이제 ICO 발행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요약을 했을 때 정확한 규칙을 정의하고 투자자들에게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ICO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또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형태로 자금을 유출하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아야 된다. 그 투자자들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여러 또 내용들을 넣었는데요. 또 토큰 매매 5가지 원칙도 제시를 했는데 일단 발행업체 같은 경우는 투자자 실명 확인을 통해서 적합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 또 투자자는 발행업체에 대해서 또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 거래소가 공통된 상장 기준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토큰을 상장해야 된다는 점을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일본 정부에게 이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본의 이제 대형 금융업체 그리고 또 좀 인지도 있는 그런 연구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일단 일본 1위 화폐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의 가노 유조 대표가 참여를 했고요. 또 거래소 합법화 법안을 발의한 히라이 타쿠야라는 자민당 중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IT 전략 특명위원장의 고문을 맡기도 했는데 2015년 1월에 시행된 사이버 보안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정에 앞장을 서기는 등 그 IT 관련 정책이 있어서 일본에서 입지를 좀 다지는 분입니다. 또 히라이 타쿠야 의원이 이제 최근에 3월 말까지 ICO 규정을 만들고 싶다라고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향후 일본 정부 각처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또 이번 가이드라인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된다면 좋은 결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 한 줄평을 주실 건데요. 오늘은 어떤 가이드 한 줄평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 한 줄평은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입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고 하면 어떡한가요? 저희 손주 멘토님이 네.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일본 이슈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요. 일단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실불교의 경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떠한 그 유혹이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관대로 행하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국도 정부 주도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ICO 가이드라인 한 발 더 앞서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뭐 거래소 등록제를 또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하는 등 또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시행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좀 빨리 선두주자로 이제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서 세계적으로 약간 규제를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서 본인의 주관, 좋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도 일본의 이런 좀 마이웨이 혼자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본받은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이드 한 줄평을 이렇게 작성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가이드 한 줄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오늘은 또 강의를 들어볼 시간이 왔는데요. 네, 이선주 멘토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어제 못해서 오늘 좀 가이드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의 코인 리뷰는 바로 퀀텀입니다. 퀀텀 같은 경우는 중국판 이더리움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뭐 네오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왜 또 퀀텀이 그렇게 불리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퀀텀하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코인으로도 유명하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좀 합해놓은 그런 퀀텀 기술이다. 그러니까 퀀텀이라는 게 이더리움과 같이 기업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암호화폐로도 유명을 한데요.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분산 애플리케이션 덱을 이용해서 여러 기업들이 퀀텀의 블록체인 안에서 좀 응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좀 자세히 하자면요. 퀀텀 파운데이션 싱가포르에서 나왔고요. 창립자는 이제 패트릭 다이가 이제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뭐 네일 마이라든지 조단 얼스라는 뭐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발행 방식은 POS, 제가 용어 정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코인을 나눠주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향후 IPOS에서 인센티브에 따라서 이제 지분율을 또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발행 방식을 이제 좀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퀀텀 쪽에서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ICO 시기는 2016년 3월에 이제 퀀텀 재단이 만들어져서 움직이면서 이제 2017년 3월에 ICO를 발행을 했죠. 네. 기술적 특징은 또 시간이 모자른가요? 네. 네.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저희 그러면 퀀텀 코인 기술 분석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주 자세히 멘토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이제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저희 목요일에는 또 뵙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퀀텀 기술 분석까지 잘 들어보도록 하고요. 내일. 그리고 오늘은 퀀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손주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유망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암호화폐와 중국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ent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유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스탁을 찾기 위한 힘찬 여정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오늘 하루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